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3.1%에 불과했던 황혼이혼 비율이 2024년도에는 25.8%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혼을 선택하는 연령대 역시 크게 변했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9세로 2000년도에 비해서 무려 10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혼은 더 이상 젊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서 새 출발을 고민하는 중장년층, 노년층의 선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황혼 이혼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만큼 황혼 재혼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비율을 보면 남성은 6.4%, 여성은 15.1%로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라기보다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기도 했고 예전에 비해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도 했으며 황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 황혼 이혼만큼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황혼 재혼, 그 중에서도 황혼 재혼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황혼 재혼은 단순히 부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각자의 과거 가족 관계까지 얽힐 수밖에 없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특히 각자 전혼에서 생긴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녀,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수반되는 상속 문제 또한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을 하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랑 아내랑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제가 사망하면 제 재산이 아내가 데리고 온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재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전처 자식들이 저는 상속권이 없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황혼 재혼을 하면 상속 문제는 거의 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지만 현실에서는 각자의 자녀, 각자의 재산, 그리고 사망 이후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이 황혼 재혼과 관련된 상속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언에 의한 상속은 민법 제1065조에서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5가지 유언의 종류마다 조건이 다르고 까다롭기 때문에 온전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언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와 성명, 날짜를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연월까지는 적었는데 일자만 적지 않았다거나 주소를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까지는 적었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몇 동 몇 호를 적지 않았다거나 하면 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어쨌든 온전한 효력을 갖춘 유언이 있으면 우리 민법은 이 피상속인, 즉 사망한 자의 생전 의사를 존중해서 그 유언대로 상속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법정 상속은 이런 유언이 없는 경우에 또는 유언을 남겼지만 이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상속입니다. 민법 제1000조 그리고 1003조에는 이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제2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제3호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4호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3조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 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부모님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정해졌다면 그 다음으로는 얼마나 상속을 받을지 정해야겠죠.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09조 법정 상속분 제1항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2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한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상속인보다 2분의 1을 더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피상속인 A가 사망했는데 유족으로는 피상속인의 어머니 E와 배우자 B, 두 자녀 C, D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 비속이 1순위, 직계 존속이 2순위니까 직계 존속인 피상속인의 어머니 E는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고 배우자 B와 자녀 C, D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서 이 동순위인 배우자와 두 자녀는 균등하게 받아야 하지만 제2항에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인 B는 1.5를 받게 되고 자녀인 C와 D는 각각 1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상속 구조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이 각자의 자녀가 섞이게 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가상의 재혼 부부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부는 40대에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 A는 전혼해서 아들 E 1명, 아내 C도 전혼해서 아들 F 1명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을 하고 이 A와 C 사이에서는 늦둥이 막내딸 G가 태어나게 됩니다. 즉 남편 전혼 자녀 1명, 아내 전혼 자녀 1명, 재혼 부부 사이에 친생자 1명, 이렇게 총 EFG 3명의 자녀가 있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 구조였는데요. 남편은 재혼하기 이전부터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이미 형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합치면 재혼한 아내보다도 재산 규모가 훨씬 컸고, 가정의 이 경제적인 기반 역시 대부분 남편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약간 걱정은 됐지만 남편과 혼인신고도 했고 또 새로 자녀도 낳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언장도 없었고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둔 적도 없었습니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에서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은 C와 E, G 이렇게 셋 분입니다. 이 아내가 데려온 둘째 아들 F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일단 재혼한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남편의 부모님은 일단 상속인이 아니죠. 우선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막내 G는 재혼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 둘째 아들인 F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계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아무리 정을 주면서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이 둘째 아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실제로 친아빠처럼 의지하고 따랐는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은 이 둘째 아들에게는 단순히 엄마의 동거인, 엄마의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생활을 했을 뿐인 거죠. 남편이 이 둘째 아들을 양자 입양하거나 혹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비율을 볼까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5화를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B가 1.5, E와 G가 각각 1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은 원래 아버지가 재혼 전에 대부분 만든 건데 왜 새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막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죠. 나는 법적인 배우자고 재혼을 하고 함께 산 시간이 있는데 왜 전처 자식과 비슷한 몫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친자관계나
입양 관계가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떤지가 문제될 뿐 누가 더 오래 살았는지, 누가 더 헌신했는지, 배우자의 자녀를 내 친자식처럼 키웠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황혼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상속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양자 입양을 해서 상속권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황혼 재혼의 상속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여성으로 남편 역시 70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한 번씩 이혼을 경험한 뒤에 60대에 황혼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넷, 모두 장성한 상태였고 주인공에게도 성년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나이에 혼인신고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대신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고 각자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10년 이상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주인공은 이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의 결혼을 모두 챙겼습니다. 예단이나 혼수, 결혼식 준비까지 함께 했고 심지어 주인공은 혼주석에도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전처 자식들이 주인공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줌마, 여긴 이제 아버지 명의의 집이에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상속권도 없는데 계속 살 이유가 없죠. 정리하고 나가세요.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기는 10년 넘게 새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했고 심지어 이 남편 전처 자녀들의 결혼까지 자기가 전부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사건의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혼인의 형태는 사실혼과 법률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민법 제812조에서는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받는 법률혼이 성립합니다. 반면 혼인의 의사는 분명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고 서로 부부로서 부양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혼인관계로 인식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법률적인 장애도 없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쪽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거나 민법 제809조에 규정된 근친 사이거나 하는 등 애초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사실혼 역시 우리 법이 일정 부분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실혼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혼이 갖지 못하는 권리가 바로 상속권인데요. 우리 민법과 법원은 이 사실혼에 대해서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사실혼을 부당 파기를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다라면서 상속권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상속권은 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 없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 왔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실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실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이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혼인신고라는 게 복잡한 절차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신고 한 번으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고 그에 따라 상속권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한 거죠.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인공은 남편과 황혼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10년을 함께 부부로 생활을 했든 전처 자녀들의 새어머니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했든 혼주석에 앉았든 사실혼 배우자인 주인공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자녀들 몰래 유언을 하나 남겨두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 중에서 집은 배우자에게 준다. 이 유언이 전처 자식들에게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남편의 재산 중에서 이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 재산을 주인공에게 준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말도 안 된다.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인데 무슨 배우자냐. 설령 유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친자식이다. 이러면서 전처 자식들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겨둔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었고 이 민법이 요구하는 유언의 조건을 훌륭하게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 유언장 내용대로 집이 주인공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증여를 해버린다면 이 상속인으로서는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이 법정 상속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배우자는 이 공동상속인인 자녀보다 5할 가산해서 상속을 받게 되니까 만약 법정 상속이 되었다면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4억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유언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좀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 직계 비속인 자녀는 원래 법정 상속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4억 원의 2분의 1인 2억 원만큼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했던 증여나 유증, 유언에 반해서 상속인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만큼 그 행사 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바로 도대체 언제부터 이 1년이 시작되는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상속이 개시된 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바로 1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민법 제1117조에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의 의미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그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특정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로 인해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까지 인식을 해야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혼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곧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아직 내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고 증여한 재산이 그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남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증여한 재산이 피상속인 재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류분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증여된 재산의 규모가 이 전체 재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이 얼마나 부족한지까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상속재산 원스톱 신청으로 상속재산을 확인을 하고 증여 또는 유증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보통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기준을 이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남편 전처의 자식들이 상속재산 원스톱 신청을 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고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주인공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전처 자녀들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이 이 유언장으로 인해서 침해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니까 전처 자녀들은 이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공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례에서 전처 자녀들은 주인공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각자 침해당한 유류분만큼 재산을 받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두 번째 이야기도 이 상속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갈라진 아주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의사인 남편은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은 첫 번째 결혼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몇 번이나 이혼 위기를 겪다가 결국 50대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어머니가 이 아버지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던 두 아들은 이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편을 들었고 그 이후로 남편과 아들들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60대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한 아내에게는 이미 전혼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친자식인 아들들과는 관계가 점점 소원해진 반면 이 재혼 아내와 그 자녀들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도 보내고 재혼 아내의 자녀들이 이 새아버지인 남편을 살뜰히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요. 암투병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유언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장례가 끝난 뒤 발생합니다. 이 사망한 남편의 친자식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속재산 원스톱 신청을 했는데 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집
주택과 자동차, 예금이 전부 재혼한 새어머니 앞으로 넘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새어머니에게로 증여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 계좌에 있던 예금 또한 전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에 새어머니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스스로 증여를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마음대로 빼돌린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아버지는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사망 이틀 전에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로 명의 이전한 것은 도저히 아버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장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형식은 증여지만 실질은 상속을 앞둔 재산 빼돌리기다.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이상할 정도로 집중된 재산 이전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의료 기록상 사망 직전에는 이 아버지가 선망 증상을 보이면서 의사소통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문제가 됩니다. 새어머니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본인의 판단으로 한 증여다. 나는 강요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다. 법원은 의료 기록과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갑자기 부동산이 새어머니에게로 명의 이전된 점,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 몇 시간 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모든 돈이 어머니 계좌로 옮겨진 점, 상속 개시 시점에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사망 직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서 상속 재산이 사실상 고갈됐고 그 결과 직계 비속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새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해당 재산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혼 재혼 과정에서 상속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황혼 재혼에서는 혼인 신고를 했는지, 유언이 있는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상속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이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상속권이 없는 점,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몫이 줄어들었다면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유류분만큼의 상속 재산은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황혼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황혼 재혼 과정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법적인 배우자인가? 내가 떠난 뒤에 내 배우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내 선택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분쟁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